자, 일단은 도시와 산업화를 배웠고 어떤 지역이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의 발전 뭐 공장 혹은 뭐 서비스업 발달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변하느냐는 걸 본 거고 여기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나 교통, 통신 이런 게 발달했을 때 뭐 교통도가 뚫리면 생활권이 어떻게 변해요? 혹은 정보기기가 도입되면 어떻게 변해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이 뚫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3단원은 지역 공간 변화를 가지고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해보자. 이게 5단원 전체 내용입니다. 네, 앞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지역 공간 변화를 본 거고 여기는 교통 혹은 정보의 발달로 따른 도시 지역의 변화를 본 거죠. 그모는 이거 시험 보면 다 들어가요. 끝까지 들어가자. 전범위가 시험 범위다. 나오는 거니까 다 하면 돼요. 교통 정보의 발달. 자, 교통이 발달하면 생활 공간 및 생활 양식은 어떻게 변하냐? 생활 공간은 대도시권이라는 게 형성돼요. 대도시권은 교회화 결과로 형성된 거고 통근 통합 가능한 지역입니다. 1일 생활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 대도시권이고 출퇴근을 못해. 거기부터는 주말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뭐 강원도에 놀러 가잖아. 놀러 가면 하룻밤 자고 와야 되죠. 가는데 시간이 다 걸리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매일 우리가 출퇴근을 부산에 우리가 매일 출퇴근을 할 수는 없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 KTX 타도 12시에 도착하잖아. 그러면 뭐 8시간 근무하면 밤 10시야. 밤 10시에 퇴근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새벽 3시, 4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1인 통근 통학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권이 될 수가 없어. 아침에 경기도에서 내가 출퇴근해서 서울에 왔다가 다시 경기도로 퇴근하는 그런 게 대도시권입니다. 그 바깥은 주말에 생각하는 건. 자, 교통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시간거리가 증가한다. 시간거리. 자, 온유. 교통통신 발달하면 시간거리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는 거다 이거. 시간거리가 애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같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생활 공간의 범위는 확대됩니까? 줄어듭니까? 생활 공간의 범위는 확대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생활 공간의 범위는 확대되는 거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는 늘어나잖아. 근데 시간거리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간거리예요. 시간거리가 감소하는 거다. 자, 그러면 시공간은 축소됩니까? 확대됩니까? 시공간은 똑같아요. 시공간 아니 공간은 사실은 똑같긴 해. 근데 시공간이라고 할 때는 시공간은 수렴한다로 외웁니다. 수렴한다로 나온다. 옛날에는 지구가 엄청 컸잖아. 근데 지금은 뭐가 된 거야? 마을이 된 거지. 지구촌이잖아. 그치? 시공간은 수렴하는 거다. 시공간은 감소해요. 물리적 거리가 감소하진 않아. 물리적 거리 감소는 틀린 걸로 나와. 근데 시공간은 축소되는 걸로 외우세요.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 제약이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시공간이 축소된다는 거는. 네? 시공간이 줄어든다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시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시간 공간 제약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공간 제약이 완화되기 때문에 시공간은 축소되고 한점으로 모인다. 그래서 지구가 엄청 넓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 지구촌으로 바뀌었어요. 마을 단위로 줄어든 거잖아. 한 점으로 모이는 거잖아. 시공간은 수렴하는 거지. 발산하지 않아. 뭐라고 보냐면 생활 공간 범위가는 확대되는 거야.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공간적 거리는 늘어나는데 범위는 늘어나는데 실제 시공간은 축소되는 걸로 외우세요. 용어를 주의합니다. 시간 거리도 감소하는 걸로 외워야 돼. 용어만 안 헷갈리면 돼요. 개념이 어려운 거는. 자, 생활 양식을 변화하면서 어떤 기업이 만들어지냐면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지고요. 다국적 기업. 누구시지? 동현아. 네. 다국적 기업이 뭐야? 라고 부를 거야. 너는 공간적 분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답하면 돼요. 분업. 다국적 기업이 뭐라고? 네, 공간적 분업이요. 그걸 설명할게요. 다국적 기업이 뭐라고요? 공간적 분업을 하는 기업이야. 공간적 분업은 뭐냐면 공간적으로 나누어져서 분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공간적 분업은 국가를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국가를 초월한 공간인데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국적 기업 중에 뭐 삼성, 애플 이런 거거든요. 삼성 핸드폰을 만들어. 그러면 처음에 규모가 작았을 때는 국내에 생산 공장도 있고 국내에 연구소도 있고 국내에 본사도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규모가 커져. 그러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면 국내는 너무 인건비가 비싼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생산 공장이? 해외로 가요. 처음에는 중국으로 하다가 요새는 다 베트남, 동남아 지역으로 가고 있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생산 공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팀은 현지에 가 있습니다. 현지 마케팅 팀. 연구소는 좀 그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 있어요. 선진국에 연구소가 있어. 그래서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삼성 기술 개발 연구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핸드폰 하나를 만드는데 전 세계가 막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그런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공간적 분업은 이제 전 세계가 나누어서 일을 한다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뭐 물건 하나 만들 때도 이게 뭐 여기서 원산지 이런 것도 뭐 여기 부품은 어디서 사온 부품이고 여기 부품은 어디서 사온 부품이고 이런 식으로 다 협업을 하는 거지. 그런 걸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국제적 기업이라는 뜻이야. 다국적 기업은 국적이 여러 개라는 얘기죠. 뭐라고 써요? 다국적 기업이 뭐라고? 공간적 분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 그 도시와 유리 뭐라고요? 도시 인구 비율이요. 좋습니다. 자, 여가 공간이 확대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국내 여행 정도였는데 해외 여행이 확대되겠죠.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국제 거래가 활발해진다. 국제 거래가 활발해진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거. 유통업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 택배 시장이 해외 직구의 증가로 택배 산업은 쇠퇴한다는 게 맞아 틀려? 틀려. 택배 산업 더 성장하겠죠. 해외 직구하면 국내에 배송해 주려면 택배 산업이 더 성장합니다. 유통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교통의 발달의 현상, 문제, 해결책, 시험 문제고요. 여기도 정보의 발달, 현상, 문제, 해결책,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화로는 생활 변화 이런 거 한 다음에 문제점, 해결책 이런 거 봤잖아. 그 세 개를 다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봅시다. 대도시권이요. 뭐,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여기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역 격차 문제다. 지역 격차. 여기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냐면 정보가 발달해. 그러면 정보가 발달한 사람도 있고 정보가 안 발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격차겠니 여기는? 정보 격차. 정보 격차야. 그래서 교통 발달은 지역 격차, 정보 발달은 정보 격차. 쉽죠? 쉽죠? 아 정말? 뭘 너무 어려워. 교통이 발달이가 지역 격차고 정보 발달은 정보 격차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문제점은 뭐냐면 지역 격차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A 중심지가 있어요. 서울이다. 서울이 있고 여기 춘천이 있고 여기 뭐 어디지? 강원도 뭐 깡촌 시골 어디가 있어. 뭐 무슨 읍이 있을 거 아니야. C 지역이 있어. A랑 B가 교통로가 뚫렸어요. 그러면은 C는 일단 소외되잖아. 소외된 지역은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 교통통신 뭐 이런 거에서 소외된 지역은 지역 소외가 발생해가지고 지역 격차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그럼 B가 교통수위가 좋겠죠. 그겠지. 그러면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여기 B는 있어요. 있는 거다. 왜요?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 때문이냐면 적습니다. 중요한 효과다. 빨대 효과라고 해요. 빨대 효과. 빨대 뭐 하는 거야? 주요 기능들을 흡수하는 거죠. 접근성이 낮은 도시들은 소외될 수 있어. 이게 C 얘기하는 거죠. 아까 교통로가 안 뚫린 지역. 근데 접근성이 높은 지역도 교통로가 뚫린 지역도 쇠퇴할 수 있어. 중심 지역의 주변 지역의 인구 산업을 흡수하는 빨대 효과 때문에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빨대 효과. 자, 지금 전 세계가 교통통신 FTA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시기거든요. FTA를 맺으면 대부분 유리해요. 그러니까 FTA의 목적은 이거야. 너네가 잘하는 산업이 있고 못하는 산업이 있지. 자, 그럼 못하는 산업은 내버려두고 다 각자 잘하는 산업에만 집중하자. 이 학기 때 배울 거야. 모든 국가들은 각자가 둘 다 절대 열의에 있더라도 비교적 잘하는 게 있어.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 산업에 집중해가지고 너네가 못하는 거 내버려두고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만 많이 만들어. 그 다음에 다 이거를 좀 싼 값에 거래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가 자유시장 논리예요. 그래서 FTA를 늘리는 거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잖아. 그러면은 전체적인 생산이 양은 더 많아. 대체로는 이득입니다. 그지? 교통으로 돌리면 대체로는 이득이야. 근데 어떤 산업은 피해를 받냐면 비교 열의에 있는 사람은 다 피해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식량 자동률이 쌀은 계속 그나마 지켜가지고 식량 자동률이 50% 되고 밀, 콩, 보리 이런 거는 5% 미만이에요. 다 망했어. 왜? 훨씬 값싼 대규모 상업적 농업 이런 거 하는 뭐 저런 엄청 농업 국가들 이런 거 있잖아. 미국에서 상업적 농업 대규모로 이렇게 비행기로 씨 뿌리는 그런 원가 경쟁이 안 돼. 그치? 우리 이득 보는 게 있지.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우리 이득을 많이 봤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는 다른 지역까지 쉽게 뻗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경제권을 높인다는 거. 이해가?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는 다 망해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산업이냐면 중심지 기능 있잖아. 중심지라는 거 있잖아. 영화 산업 이런 거. 영화관 다 망해요. 지역 극장 이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사는 거 해양 극장 있었는데 해양 극장이 망했어. 여기 마산에 있는 롯데 시네마 갑니다.
깡촌이고요. 여튼 그리고 이 병원 같은 거, 병원도 중심지 기능이란 말이야. 병원도 다 망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는 거야. 그다음에 뭐 백화점 이런 거, 지역 마트 다 망하고 백화점으로 가는 거지. 근데 뭐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냐면 춘천 같은 게 중심지 기능은 다 쇠퇴 있거든요. 관광 산업은 성장한다. 요식업은 좋아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을 상대로 한 숙박업, 음식업 이런 거는 더 성행할 수 있다고. 춘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전체 인구가 늘어났다 그래요. 서울이랑 접근성이 강하니까 다른 지역도 좀 전이 보고 이래가지고. 근데 쇠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알대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쪽 지역이 교통로가 편해지니까 아예 이쪽으로 전입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을 여기 있다가 여기로 직장하고 여기 베스타운으로 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어. 중심지 기능이 다 쇠퇴해버리니까. 이해가죠? 중요하다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지역화 전략이라거나 교통로 확충이라거나 그런 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들어봤잖아. 지역화 전략에 혁신도시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지역화 전략이라 가지고 2학기 때 자세히 배워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 프린트에 나와가지고 한번 설명합니다. 듣기만 해라. 지금 적지는 말고. 혹시 학교 프린트 보고 나오면 자세히 합시다. 너네는 3단원 프린트만 엄청 자세하고 나머지는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일단 들어봐 주세요. 다른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더라. 자,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미음, 비읍, 피읍인데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첫 번째 거 듣기만 하세요. 장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장소 마케팅. 장소 마케팅이라서 미음이야. 미음. 여기 뭐 들어가냐면, 자, 나비, 함정 나비 축제, 지역 축제, 지역 축제. 그다음에 에펠탑입니다.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는 지역의 특색 있는 건물 이런 거예요. 성동구의 랜드마크 제1학원 이런 거죠. 그래서 함정 나비 축제, 랜드마크 이런 게 장소를 그 판매 대상으로 잡는 거야. 장소. 여기도 축제가 일어나는 장소. 그다음에 랜드마크 같은 장소. 이거를 마케팅 수단으로 잡는 거죠. 여기 나비가 유명해요. 여기 에펠탑이 유명해요. 그다음에 지역 브랜드라고 하는데, 지역 브랜드. 지역 브랜드는 뭐가 다르냐면 브랜드가 상표죠. 여기 이제 해피 700. 해피 700은 뭐냐면 평창군 마스코트, 평창군 지역 슬로건입니다. 그지? 700이 고도 700m야. 평창에서 예전에 뭐 했습니까? 동계올림픽 했죠. 평창 동계. 왜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했지? 고도가 높은 지역이야. 그래서 그 뭐 스키나 뭐 보드나 이런 거 동계올림픽 할 때 겨울 스포츠에 유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슬로건을 만든 거죠. 우리는 고도 700m의 행복한 지역이다. 와서 동계 스포츠를 즐기세요. 이런 거지. 그리고 마스코트가 눈동이라고 있어요. 눈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당근을 뽑고 있어요. 실제로. 눈동이라고 이제 눈사람인데, 그 너네를 치면 올라프죠. 올라프. 겨울왕국 세대라서 스페인 나중에 올라프 이런 거죠. 그래서 올라프가 글씨 모자 쓰고 지역 마스코트도 있어. 이렇게 지역 마스코트, 지역 슬로건. 서울은 지역 슬로건이 옛날에 아이 서울 유였는데, 아이 서울 유 그거, 아이 서울 유였는데 뭐 서울 뭐 메이트 뭐 그거 있었던 것도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바꾸고. 해치자, 해치. 서울 마스코트는 해치입니다. 그런 거. 지역 슬로건, 지역 마스코트, 지역 브랜드라고 해. 마지막으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데,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 여기에 이제 피읍이니까 미음 피읍, 지리적 표시제에서 피읍이다. 여기 뭐가 달려있냐면 지리, 여기 오성 녹차라든가 오성 녹차, 충주 사과, 행성 한우 이런 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쭉 이런 느낌으로 외워라. 자, 지역 장소 마케팅 뭐, 지역 축제, 지역 랜드마크, 그다음에 지역 브랜드 뭐, 지역 슬로건, 지역 마스코트, 지리적 표시제 뭐, 보성 목재 행성하는 이런 걸 다 뭐라 그래? 지역화 전략이라고 해요.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특색 있는 수단들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딴 데서는 이게 지금 다 하나로 연결되잖아. 경쟁력을 상실하면 다 쇠퇴한다니까, 빨대효과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래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지역 특색이 이렇다는 걸 홍보하는 거죠. 지역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혁신도시도 여기 들어가요. 괜찮니? 그리고 이제 교통로가 없던 지역은 소외되잖아. 그런 지역에 대한 교통도 확충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 생태환경 변화인데요. 생태계 교란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외래 생물종 전파라고. 외래 생물종 전파. 국어 투어리즘이 안 들어가 있네. 옛날에만 들어가서. 외래 생물종 전파고, 외래 생물종 전파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냐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있어요. 새로 만든 걸 인쇄하고 있는 거.
삼각 평형수 처리 장치고. 자, 외래 생물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황소개구리 가가지고 황소개구리 막 요새는 많이 퇴치될 때 황소개구리 잡아가지고 뭐 그 시청에 가져다 주면 포상해 주고 있거든. 뭐 마리당 몇천 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외래 생물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교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래 생물종 비율을 딱 내보면은 어류도 있을 수 있고 조류도 있을 수 있고 식물도 있을 수 있고 육상동물도 있을 수 있잖아. 여러 가지 중에 어디의 비율이 가장 높을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래 생물종들은 다 어떤 종류일까요? 어류 비율이 제일 높아. 어류. 왜 어류가 제일 많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무역을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해양 무역이거든. 해양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류들이 어떻게 하면 딸려오냐면 내가 참고로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배를 탔어요. 해군 다 나오죠 뭐. 육군 아니면 공군 아니면 해군인데. 그래서 배를 타면 이렇게 있어. 해군대 아닙니다. 해군입니다. 해군. 그러니까 A 배가 있고 A 배가 있고 B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A 배는 되게 이제 가벼워가지고 바다 위에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는 거고 B 배는 좀 무거워가지고 바닷물 이렇게 있을 때 좀 가라앉아가지고 배를 운항을 하는 거죠. 어디가 안정적으로 운항을 할까? B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배가 안 흔들리고 좀 멀리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배를 좀 무겁게 해가지고 배를 가라앉힌 채로 원래 항해를 해요. 원래. 근데 이제 갈 때는 우리가 물건을 주로 수출을 하죠. 물건을 많이 싣고 왜? 갔다 오세요. 물건을 많이 싣고 해외에 간 다음에 물건을 내리겠지. 그럼 갈 때는 물건을 많이 싣고 있으니까 무게가 딱 가라앉아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가고 나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내리겠죠. 그러면 A 상태가 되겠지. 근데 A 상태로 돌아오기에는 이게 너무 멀고 항해가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로 인위적으로 배를 무겁게 만들어야 돼.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 바깥에 있는 바닷물을 배 안으로 일부러 끌어들여요. 그래서 배 안에 건조시부터 배를 건조할 때부터 빈 공간이 있어. 밸러스트 탱크라고 합니다. 그 밸러스트 탱크에 외국 바닷물을 쭉 빨아들이는 거지. 쭉 빨아들이면 이제 그 물 무게 때문에 배가 밑으로 가라앉아. 그리고 빨아들이는 물을 뭐라 그러냐면 선박평형수라고 해요. 선박평형수가 들어오면서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 플랑크톤, 뭐 세균 이런 거까지 다 같이 들어오는 거지. 이해가니? 그럼 그 상태로 이제 돌아오잖아. 돌아오면 다시 물건을 실어야 될 거 아니야. 물건을 빼야 되니까 물을 딱 빼면서 거기 있던 미생물, 플랑크톤,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블루길이 우리나라 물고기 아닌데 블루길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혹은 지중해 담치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근데 왜 그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은 선박평형수를 처리하는 장치야. 아 처리하는 선박평형수가 그냥 바깥으로 물을 빼면 어떻게 돼? 외래 생물종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먹이사슬을 교란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다 죽여요. 일단 거름망 같은 건 당연히 만드는 거고 거름망 플러스 미생물 플랑크톤은 거름망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오존, 살균, 전기분해 이런 방식을 반드시 이제 대동한다는 거예요. 동반하는. 미생물 플랑크톤 같은 거 다 죽여가지고 깨끗한 바닷물, 아무것도 없는 죽은 바닷물이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우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운용을 한대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이해가니? 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외래 생물, 그치? 생태계 교란에 대한 해결책이야. 외래 생물종 전파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대부분이 뭐기 때문에? 어류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야. 네, 그러면은 죽은 죽은 어류들이 어류들이. 온 나라는 손해인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뭐 미생물 그 바닷물이 전부 다 미생물 뭐 덩어리겠죠. 아니 거기 물고기들도 있잖아요. 물고기는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사는, 수천만 마리 사는데 거기서 와서 뭐 100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지? 그 당연히 있는 게 다 바닷물인데 거기는. 그럼 죽은 애들 어떻게 해요? 죽은 애들은 그냥 그 다른 물고기 밥이 되겠죠. 개조류 밥이 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죽인 다음에 내보내는 장치다. 선박으로 수천 장치라고. 다음 생태환경 변화에서 서식지 파괴. 서식지 파괴는 로드킬을 줬습니다. 로드킬. 우리는 맨날 고라니가 죽고 있죠. 고라니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동물인데 고라니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보호종이래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가지고 차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뭘 건설하냐면 생태통로라는 걸 건설합니다. 생태통로라는 걸 건설해요. 생태통로를 건설하고요. 생태통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교재 수정한 교재가 혼자 모르겠다. 잠깐만. 수정 중 없나 보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줄게요. 교재가 매일 바뀌고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이전 거 인쇄된 거라서 안 나있네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태통로. 이렇게. 나도 그거 봤어요. 요거.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도 뭐 출퇴근하듯이 동물들 서식지가 점으로 고정돼 있지 않대. 동물들도 나 여기서 먹이 찾다가 다시 문자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퇴근하듯이 이동 경로가 점점 이렇게 이동 선으로 찍힌대요. 서식지가.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서식지 반경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보통은 이제 교통로 같은 거 누를 때 우리가 이제 산이 많죠.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골이라 그러고 여기가 여기가 마루다.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통로를 내거든요. 일부 진짜 막 조금 어려운 그런 장소에만 여기를 따라 터널을 주는 거고 터널을 다 뚫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골짜기에다가 그 도로를 내. 그러면 원래 얘네들이 산골짜기에 왔다 갔다 서식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내려왔다가 치워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치워 죽지 않도록 여기가는 펜스 같은 거 치고 요 위에다가 다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풀 심고 나무 심고 그래서 원래 서식지랑 비슷한 환경으로 일부러 조성을 해줘. 처음에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되게 비판도 많이 받았대요. 돈만 때려박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안 내려오고 잘 지낸대. 그래서 좀 생각보다 괜찮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생태통로. 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로드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야. 서식지 파괴, 로드킬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태통로가 제시될 수 있다. 이런 거요. 다음 서식지 파괴. 그리고 멸종위기죠. 교통공이 발달하면 생태환경이 파괴될 수 있지.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서식지 보호에 교통공진 발달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맞아, 틀려. 서식지 파괴에 교통공진 발달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나온다. 멸종위기 보호에 GPS나 드론이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드론 이런 거 띄워가지고 야생동물 이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GPS 이런 거 다 부착한 다음에 반달 가속부를 풀어놔. 그럼 반달 가속부에 돌아다니는 서식지를 이렇게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네. 아직 이게 그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인간이 직접 보면 위험하니까 GPS나 드론 기술 같은 걸 통해서 서식지를 파악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드론 기술 이런 걸로 멀리서 관측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데 뭐 인력 보호 뭐 이런 거에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게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 서식지를 파괴하기도 하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1호 개정에서는 없었다. 1호 개정 없었는데 이게 추가됐어요. 교통공이 발달하면서. 왜 들어갔겠니 이거? 교통공이 발달하면 전염병 없으니까.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죠. 1호 개정하고 2 개정 사이에 코로나가 크게 번졌기 때문에. 자, 도시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죠. 보통 이제 촌락보다 훨씬 인구가 조밀하게 분포하거든요. 그치, 전염병 터지기 좋은 지역이지. 근데 이제 해외여행이 많아진 거야. 교통공진을 발달했는데 도시 인구가 밀집되니까 전염병이 너무 확산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출입국을 통제하거나 대신 전역을 확대하거나 그런 걸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얘 지금 여기는 빠져있는데 천재교과랑 어디 좀 많이 나와가지고 참고해도 있는 것 같은데. 오버투어리즘이라고 저기 오버투어리즘. 투어가 뭐예요? 투어. 여행이다 여행. 오버투어리즘이 뭐냐? 과잉 관광 문제야. 관광을 너무 많이 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버투어리즘. 그래서 그 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관광객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뭐 교통도 혼잡해지고 환경도 많이 파괴되고 뭐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자 관광객 총량제 이런 거 하고요. 관광객 총량제나 관광시간 제한 이런 거 하고요. 관광시간 제한제도. 혹은 뭐가 중요하냐면 공정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알아둡니다. 공정여행. 자, 공정무역에서 모티브를 따온 용어야, 개념이야. 자, 공정무역은 어떤 개념이냐면 2학기 때 자세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커피가 메가커피 3,200원 하거든요. 300원 올랐는데 3,200원짜리 내가 메가커피를 먹잖아. 그러면은 이 커피가 어디서 왔냐면 케냐에 있는 원주민 어린이가 커피 나무에서 원두를 따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거거든. 그럼 내가 3,200원짜리 커피를 구매하잖아. 그러면 케냐에 있는 원주민 어린이는 얼마를 받냐면 150원을 받습니다. 5% 정도 받아요. 되게 많이 받는다고? 물가를 고려해야 되긴 한데 그래도 좀 적게 받는 것 같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무역이 발생했을 때 무역 이익을 갈라 가지잖아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누가 가지냐면 유통 그 거대 유통사, 그다음에 유통업자들, 그다음에 편의점 주인 그런 사람들만 나눠서 가져.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은 5% 받잖아. 실제로 노동한 거. 근데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제일 기여를 많이 한 애가 누군데? 원주민 어린이인데. 걔는 5%밖에 못 받는 거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겠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 공정하게 무역을 하자는 공정무역 운동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은 이렇게 마크가 공정무역 마크가 붙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공정무역 마크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3,400원 막 비싸고 그래 커피가 공정무역 커피는. 근데 비싸더라도 그만큼 비싼 커피를 마실 때 우리가 기업에서 책임지고 저개발국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노동의 대가를 올려주겠다는 걸 표시한 거야. 물론 논란도 많습니다. 저거 이게 그린워싱 아니냐. 실제로 이게 저개발국 노동자들 간다는 게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좀 불투명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사업성으로 사람들 많이 비싸게 사라고 홍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도 많이 듣지만 교과서 용어로는 공정무역은 좋은 거다. 됐죠? 다음에 요것도 그래서 공정여행도 똑같은 맥락으로 단어가 나온 거야. 지금 여행을 가잖아. 누구만 이득을 얻어요? 시원하게 써고 우리가 여행을 가면 누구만 이득을 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유명 관광지만 여행을 가죠. 그리고 거대 여행사들만 이득을 얻는다고. 정리할 필요 없어. 거대 여행사들만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게 조금 너무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야. 어디에 불공정하냐면 지역사회랑 여행의 이득에 소외되는 지역사회랑 그다음에 환경에 너무 황폐한 영향을 미친다. 너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에 이익을 지역사회랑 환경이랑 여행객이랑 그다음에 그 여행사가 다 모두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누자는 게 공정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여행 패키지 상품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 저 알도 못하는 듣보잡 여행사가 공고를 올려. 그다음에 여행지가 되게 그 아무도 모르는 깡촌 시골 어디야. 그래서 오두막 같은 데서 잠을 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지역 맛집에 가서 여행 그 식사를 해. 그러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여행이거든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여행 플러스 그다음에 여행객도 뭐 가서 좀 힐링도 하고 뭐 그런 거야.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여행이야 이거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지역 맛집에서 소비해 주잖아. 돈을 벌게 해주잖아.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에도 해치지 않고 여행사도 조금 이득을 얻는. 모두가 공정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여행이다. 이거는 오버투어리즘 같은 과잉 관광 문제에 시달릴 수가 없죠. 저 듣보잡 여행사도 가는 건데, 듣보잡 여행지로 여행 가는 겁니다. 힐링 여행 이런 거예요. 오두막에서 자고 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 해결책으로 나올 수 있다. 교육과정에 보니까 다른 교과서 보니까 나와 있어가지고 급하게 추가했는데 이건 이전 버전에서 추가가 안 됐습니다. 이제 2학기 때는 교재가 나올 거야. 교재가 돼가지고 딱 한 번으로 만나면 그걸로 이제 안 바꾸고 이렇게 내용이 추가가 안 될 건데 맨날 하면서 이제 페이지 수가 바뀌잖아. 내용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2학기 때는 이제 칼라 인생 보여줘. 교재 넘기는 걸 봅시다. 안타깝지만. 자, 다음 정보의 발달입니다. 여기는 생활공간 양식 변화가 생활공간이 아까는 어디까지 갔냐면 해외로 간 거야. 해외여행 증가다. 교통만 가는 해외여행 증가겠지. 정보 발달은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야? 가상공간까지 가는 거야. 메타버스로 가는 거야. 메타버스 가는 거야. 증강현실. 증강현실 알고 있죠 이거? 어드밴스드 리얼리티잖아. AI. 포켓몬. 현실에서 피카츄 잡으면 아까 몇명 하던데 있지. 누구야 이 성근이. 저 아니에요. 아직도 포켓몬 뭐라고 있나? 몇 년 전에 나온 거. 여튼 이런 거 가상공간까지 생활하면 확보됐다. 그리고 지배업자는 당연히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뭘 사용하냐면 GIS나 GPS 용어만 구분합니다. GIS나 GPS를 사용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GPS는 우리가 지도 볼 때 위치 이동하는 그거야. 카카오 지도, 뭐 구글맵 이런 거에 나오는 GPS. GIS는 뭐냐면 영어까지 말하면 좋은데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다. 내 위치가 드러나는 시스템이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GIS는 지오그래픽, 지리적 인포메이션이다. 정보 체계다. 지리 정보 체계로 번역해요. 이거는 GPS의 위치까지 정보야.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지리 정보 플러스 위치 정보 플러스 집값이나 인구 유동량이나 뭐 그 하루 온도나 평균, 연평균, 뭐 강수량 이런 것까지 다 정보가 돼서 어떤 지역의 정보로서 저장되는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투자 상품 이런 거 할 때 집값이 지금부터 이렇게 올랐고 인구 유동량은 얼마고 여기서 가게를 열 때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이런 걸 쭉 설명할 수 있는 책이에요. 지리 정보 책. 이해가? 이게 좀 더 넓은 개념이가 알겠니? 요거 두 개 요거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전부 다 안 일어나고. 너무 슬프니? 나도 슬프다. 코가 막히니? 코가 막히는데. 이런 거. 뒤에 몇 페이지냐면 그냥 문제 보고. 자, 가가 GIS가 GPS가 나머지 안 어렵거든? 가는 GIS가 GPS가요. GIS가. 그랬죠. 자, 문제를 끝까지 잘 읽으세요. 위성 위치하기 시스템과 지도, 항공사진 등을 수치하에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는 건 GPS죠. GPS인데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조합해 공간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관점사 내비게이션 행성들 다양한 시장을 활용하는 건 GIS죠. 아니 GIS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지리 정보를 종합해서 처리하는 식이잖아. 여기는 위성 위치하기 시스템 이게 GIS인데 애초에 이게 GPS잖아. GPS. 이거와 지도, 항공사진 이런 게 다 들어간 거란 말이야. GIS지. 물론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거 틀리면 등급이 까이는 거야. 안 틀린 거 틀리는 거야. 이거 틀어달라고? GIS가 큰 개념이죠. GIS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 GPS 정보가 있는 거야. 괜찮죠? 여기는 이 위성 위치하는 시스템이 이게 GPS잖아. GPS 플러스 지도, 항공사진 이런 게 다 수치화돼서 저장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조합하는 거니까 GIS지. 눈물.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내는 거야. 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짠. GIS, GPS 이런 게 나오고요. 가상현실, 지리 정보를 종합한 거죠. 다음 생활장치 어떻게 발달하냐면 전자상거래가 발달합니다. 자, 아까 저기서는 뭐가 발달로 나오냐면 해외 직거래가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거야. 교통정리 발달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유통에서 뭐가 발달하냐면 무점포 상점이 들어가. 여기서는 해외 직거래, 해외 직구. 여기서는 무점포 상점. 무점포 상점이 뭐니? 무인 아이스크림 하는 거. 그러니까 무인 아이스크림 아니야. 물류 창고야. 무점포 상점이 매장 얘기하는 거다. 외부 매장이 없이 뭐만 있는 거야? 물류 창고만 있는 형태의 그 상점이야. 무점포. 점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살 수 있는 매장이 없다고. 우리 매장은 어디 있습니까? 쿠팡이 있죠. 쿠팡이 온라인상 있잖아. 거기서 물건 보고 이거 좋아 보이네 사서 하면은 뭐만 해주는 거야? 물류 창고에서 택배 기사가 운송만 해주는 거죠. 이해가? 예. 이해가. 쿠팡. 그래서 무점포 상점이 증가한다가 정보화 특징이다. 정보화 특징. 교통통신 발달로 무점포 상점이 증가한다. 틀린 거야. 혹은 뭐 교통통신 정보의 발달로 해외 직거래가 증가해서 틀린 거라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무점포 상점이고. 여기는 물류 택배 산업이 성장하니? 무점포 상점은? 네. 당연히 성장하겠죠. 해외 직거래도 물류 택배 산업이 성장합니까? 거기서 성장한다 그랬다. 둘 다 성장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무점포 상점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용어를 좀 알아두자. IoT라고 해요. IoT. 참고로 O는 보통 소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I, 소문자 IT. 뭐를 번역한 거냐면 인터넷 오브 띵스의 줄임말입니다. 번역할 때는 사물 인터넷으로 번역해요. 띵이 물건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사물을 쓰요. 핸드폰 인터넷 연결돼 있죠. 여기 인프라에서 인터넷 연결돼 있는 거잖아. 원격으로 이렇게 킬 수 있죠. 그지? 에어컨 이런 것도 원격으로 킬 수 있으니까 사물 인터넷 연결돼 있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이 IoT 시대가 되잖아. 그러면은 책상이든 의자든 옷이든 이런 게 다 인터넷 연결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옷 입고 다니다가 터치 땅땅땅 하면 옷이 시원해진다. 그런 시대가 나중에 오겠죠. 괜찮지?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상태 IoT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 그래서 홈 IoT 뭐 이런 거한테 용어가 유행을 했거든. 그래서 핸드폰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 켜놓고 히터 켜놓고 보일러 떼놓고 뭐 빨래 돌리고 막 이런 거. 내가 집에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체제. 그런 걸 홈 IoT 체제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간 건데 요거만 알아두세요. 라틴어로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허공 아무것도 없더라도 허공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게 상태. 모든 게 데이터로 연결된 상태지.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가 항공에 자비스 찾아줘 하면은 뭐 내 주인님 막 그런 거 하나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잖아. 그런 상태.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거기는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상현실이라 가지고 그 전체가 데이터로 가득 차 있어. 허공에 띵띵띵띵 하면 갑자기 뭐 건물 솟아나오게. 뭐 그런 형태가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게 상관없는 유통이겠죠, 이거는. 너네 이제 그 인터넷 이런 거 스트리밍 할 때 도네이션 쏜다네요, 영상 손해 이런 거 써가지고 그걸 읽어주면서 컨텐츠 하나. 상관없는 자, 여기는 무슨 문제점이 있냐? 아까는 무슨 격차라고 그랬어? 지역 격차, 이게 교통수집 할 때 무슨 격차? 지역 격차. 여기는 이제 정보 발달이니까 정보와 사이니까 무슨 격차? 정보 격차야. 정보 격차. 정보 격차. 자, 정보 격차는 지역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해서 정보 접근성 차이 때문에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는 아직은 자본주의 시대까지는 주요 생산 수단을 뭘로 보냐면 자본으로 봐요. 예전에는 고대까지는 노동이었고 사람이 많으면 생산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는 토지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내가 사람이 있더라도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토지가 주요 생산 수단이었다가 지금은 뭐가 주요 생산 수단이냐면 자본이다, 자본. 그래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돈이 돈을 낳는 시대잖아, 지금이. 그래서 예전에는 왜 예전에는 그 출산율이 높았냐면 여자든 남자든 내 노후가 나중에 보장되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내가 늙어서 안 굶어 죽고 잘 살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지금은 애를 낳는 게 적자입니다. 그죠? 이게 중산층의 사치스러운 취미 생활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줘? 돈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애 안 낳고 다 뭐 낳으러 가는 거야? 돈 낳으러 가는 거죠, 여자들이.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모든 국가에서 출산율이 하락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중에는 뭐가 주요 생산 수단이 될 거라고. 정보가 생산 수단이 될 거라고. 여기도 피필 미래와 장피필 미래가 있거든. 둘 다 빨간색이지만. 피필 미래는 그러니까 장피필 미래는 뭐냐면 지금까지 노동이든 토지든 자본이든 다 뭐가 한정돼 있냐면 재화가 한정돼 있어. 내가 노동력, 뭐 내가 자본 이런 걸 가지잖아. 그럼 남이 자본을 못 가져. 그치? 불지 말고 박수 쳐주지. 박수. 언니! 아니구나. 박수 불지 말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가지면 남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부유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보는 내가 가진다고 남이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다 그래도 남이 그것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한정돼 있지 않아, 정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해질 거라고 보는 게 장밋빛 미래입니다. 일어서고 있어. 나 일어나. 지원이 클릭하면 해, 그럼. 피필 미래는 뭐냐, 피필 미래는. 정보가 다 공유될 수 있지만 진짜 찐 돈이 되는 고급 정보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찐 정보 무작위 가는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애들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고급 정보는 모두 공유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보가 주요 생산 수단이 되니까 정보격차가 커지는 거는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만 좀 보고 하는데 온유야. 내가 요 뜻을 모르지만 요거만 그냥 딱 보고 풀어봅시다. 자, 정보격차 지수가 높을수록 정보격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정보격차가 클까? 네. X다 답이. 네. 정보격차 지수가 큰 건, 정보격차 지수가 높은 거는 정보격차가 작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보격차 지수라는 게 정보 활용 지수, 정보 접근 지수, 정보 역량 지수 같은 걸 정보격차 지수라고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정보 소외 계층이 노년층이나 농촌, 뭐 마을 사람 뭐 이런 거야. 정보 혜택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2005년에 정보 활용 능력이 한 70 정도 됐다. 70 정도. 근데 이제 2015년에 정보 활용 능력이 한 90 정도 됐다. 이게 정보 활용 능력이야. 그죠? 정보 활용 능력이 상승했죠. 올라갔잖아.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90명까지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게 됐다고. 이거는 정보 격차 지수가 상승하는 거야. 이해가니 뭔 말이지? 정보 활용 지수가 정보 격차 지수에 들어간다고. 정보 격차 지수가 올라갔는데 이전에는 많이 못 썼는데 이제는 좀 많이 쓰게 됐네. 정보 격차는 감소한 겁니까, 증가한 겁니까? 다시. 아, 감소. 이게 정보 격차야. 여기는 정보 회사가 30만큼 간 거고 네.
정보 격차 지수는 상승하는 거거든. 정보 활용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이전에는 70밖에 못 썼는데 이제는 90만큼 쓰고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정보 격차가 이제 30이었는데 그럼 정보 격차가 10으로 줄었는 거지. 근데 정보 활용 지수가 정보 격차 지수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 지수는 증가한 겁니다. 정보 격차 지수가 증가했는데 이게 정보 격차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감소하는 거라고. 정보 격차는 줄고 격차 지수는 그치? 늘어나. 정보 격차 지수가 늘어나면 정보 격차는 감소하는 거예요. 격차가 늘어나면 지수가 감소해요. 그렇지, 지수가 감소하는 거죠. 이게 정보 격차 지수거든요. 정보 격차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야. 예. 활용 능력, 뭐 접근 능력 이런 거라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분 줄게요. 이것도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개념만 알면 돼. 82번 풀어보면. 1분 주시면 1분. 주지 말고. 빨리 이거 82번. 이거 봐. 들었니? 어? 개념을 들어야 풀 수 있지 문제를. 풀어 빨리 풀어봐. 삼십 초. 본인. 아니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인 거 알겠니?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 격차가 낮은 거다. 뭐였잖아. 5번만 봅시다. 5번. 정보소에는 이동통신 기반의 환경 어디야? 이동통신 기반. 이거죠. 이동통신 스마트. 환경보다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환경, 유선 인터넷 기반 그냥 이거죠. 정보 격차. 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보소에 어디가 더 정보소에가 큽니까? 여기가 정보소에가 더 크지. 유선 이동통신 기반의 환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야. 옳지 않은 거죠.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알면 되게 어렵진 않죠. 위치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알고 있죠. 나머지가 다 옳은 거겠지. 옳은 거니까 좀. 넘어갑니다. 요거만 알면 돼요. 다음. 노동시장이 안 좋다는데 노동시장이 안 좋다. 노동시장 안 좋다. 자 여기 이제 AI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죠. AI 들어가면서 로봇 AI가 도입되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한다. 고용 불안을 낮은 이런 건데 사실은 요 22년 만들 때는 AI 도입 초창기라 가지고 제조업 기반 일자리가 먼저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가 더 많이 감소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사무직이 단순 반복 노동되는 사무직들이 더 쉽게 대체되고 있어. 로봇 기술이 지금 구현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곧 얼마 안 남았어. AI 기능 탑재한 로봇이 만들어지면 제조업도 다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성수고 미대 졸업생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미대에 갔었는데 미대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창 이거 얘기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어봤지. AI 기술에 제일 직격탄 맞은 애가 그 예술 계열이잖아. 그림 그리는 거 괜찮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림 그리라고 숙제를 내주지 않는데 AI 툴을 활용해서 그림을 어떻게 뭐 해가지고 요 그림체를 뭐 활용하는 거를 AI 툴 다루는 것도 수업으로 배우고 AI 툴을 기반해서 숙제도 내준대요. 그러니까 직접 그리는 시대도 이제 좀 지나갔다는 거죠. 이대로. 다른 것도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일자리가 다 줄어들 건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AI에 대체될 수 있는 단순 반복 노동은 하면 안 되고 AI를 활용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나 취업 교육 이런 걸 강화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똑바로 서고 정민아 여기 있어. 1800년대 1900년대 한 중반까지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그
그때 당시 제일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전화 교환수예요. 전화 교환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 교육 받았다, 대학 나왔다 하면 전부 나가가지고 전화국에 앉아가지고 이제 전화기 돌리면 해가지고 어디 바꿔주세요 하면 글로 바꿔주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지금 없잖아. 전화 교환수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졌죠. 시대의 변화에다 저 이제 핸드폰이 핸드폰이 나는데 교환수가 필요하지는 않죠. AI가 나오면 우리 없어지는 직업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대에 맞는 이 기술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직업 교육을 해줘야겠지. 그리고 저희 지금 신규형 근로자 이런 거 뭐냐면 그 택배 산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코로나 때 많이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왜 배달료가 지금 비싸지고 있냐면 예전에는 그 배달 업계에 대한 뭐 인센티브 이런 게 보험 제도 이런 걸 포함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사고 당하면 그냥 개인 잘못이야.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정규 공공 부문으로 끌어올려다 보니까 보험료 이런 거 비싸잖아. 그런 것까지 이제 그 뭐 회사에서 지불해줘라 너희가 고용했으니까 뭐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제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부대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제도권대로 편입하는 거죠. 신규형 근로자는 유튜버 같은 건데 옛날에는 유튜버들은 돈 많이 벌어서도 초창기에는 수가 작았잖아. 세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매겼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법 체계 자체가 없어. 요새는 되게 빡빡하게 세금 걷고 있습니다. 엄청 규모가 큰 산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권대로 이런 편입하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정보화학 문제인데 사이버 범죄, 인터넷 중독, 사생활 침해 이런 거. 하버트론의 용어 얘기했나? 안 했나? 요거만 기억합니다. 그 우리가 1단원에서 2단원에서 행복파티 할 때 벤담 배웠죠, 벤담? 벤담이 무슨 주의자로 나왔니?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자로 나왔죠. 공리주의는 정말 효율충이에요, 효율충. 어떻게 하면 쾌락의 총량을 더 늘릴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벤담이 제시했던 가상 감옥 모델이에요.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고. 그 서대문 연구소 가본 적 있습니까? 네. 서대문 연구소 가면은 감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간수가 앉아 있고. 나는 이제 역사학과 나왔기 때문에 서대문 연구소에서 도천사 활동을 좀 했거든요. 앞에 안내해주고 막 설명해주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대문 연구소도 그렇고 대부분의 감옥이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 간수가 여기 앉아 있고 여기서 이제 죄수들이 이렇게 수감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서는 간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감시 효과가 높겠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만세의 부업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바깥으로 갈수록 감시 효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시 효과를 극대화할까를 생각하는 감옥 모델이야. 그래서 벤담이 실제로 뭐 실현된 적은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감옥 모델을 이렇게 원형 감옥을 구상했어요. 가운데 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원형의 바깥쪽에 죄수의 방들이 위치해. 그리고 여기는 되게 어둡게 해놔. 사람들이 볼 수 없어. 여기는 되게 밝은 거야. 그럼 처음에는 저런 애들 못 모르고 막 작당 모의 하다가 몇 번 걸리잖아. 아이씨 너 지금 시간인데 왜 잘 앉아? 걸리고 나면은 얘는 항상 어둡거든요. 내가 감시하고 있는지 감시 안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감시받게 되는 느낌을 받아. 그러면 이제 작당 모의 좀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범죄자 인권이 낮아가지고 범죄자들이 이렇게 뭐 불필요하게 구타당하고 이런 걸 좀 막고 싶어서 이런 감옥 모델을 제안을 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정보 사회가 되잖아. 겁나요. 좁아잖아, 저거. 모든 게 다 감시 안 하는 거죠. 수업도 감시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뭐 5분 일찍 마치고 나가면 애들 떠들면 이제 나중에 문자 와요. 성수만. 다 모든 게 감시 안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빅브라더라고 1984에 나오는 그 가상의 뭐 독재 정권 이런 게 있어. 거기서 이제 빅브라더가 현실화된다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파노티콘이 현실화됐잖아.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는 절대의 권력 이런 거죠. 감시, 사생활 침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 해결책은 뭐였어요? 정보윤리 강화다. 정보윤리. 정보윤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개인 정보를 관리를 강화하세요. 이게 문제를 선비를 다시 보자. 자, 서윤아. 자, 교통 발달로 지역 발전의 격차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합니다. 무슨 효과라고 할까? 무슨 효과 있잖아, 지역 격차. 빨대 효과. 그렇지. 빨대 효과 때문에 지역 격차가 증가해요.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증가한다고. 교통로가 뚫린 지역에도 주요 산업이 쇠퇴하는 효과가 있다고. 경부고속도로 다은아,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부산 지역에서 국제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거. 요거는 이제 빨대 효과로 생각하면 감소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그냥 그 사례가 교통 발달의 효과로 나왔어요. 효과. 교통 발달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 해가 거의. 시프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교통통신의 발달이 교통통신의 발달은 생태환경 관리에 도움을 줍니까? 어떤 걸로 도움 줬어요? 아니 생태환경 관리 요거는 아까 GPS나 드론 기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생태환경 도움이 되겠네. 그걸로 봐도 되겠다. 경호야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의 실현 결과 통행량의 증가로 고속버스 운송 분담률이 증가할까요? 아니야, 감소한다. 운송 분담률이다, 분담률. 고속철도망 구축 계획하니까 고속철도가 늘어나겠지. 그죠? 근데 고속버스잖아. 고속버스가 원래는 고속버스만 갔는데 정민아 일어나고, 정민아 일어나고 성근아. 고속버스가 이제 예전에는 고속버스만 탄 거를 이제 철도도 타게 되니까 고속버스의 운송 분담률은 줄어든다고. 증가할 것이다 틀렸고요. X. 성근아 정보 발달. 정보 교체의 심화가 사회 경제 공평도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까, 성근아? 이거 맞추면 안 됐어도 돼요? 안 돼, 이거나. 아 이거요? 정보 네. 네 당연하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보가 사회적 기초 자산이 된다니까. 생산 수단이 주요 생산량이 정보로 바뀔 겁니다. 인산분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 건지. 써도 돼. 그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 풀어봅니다. 3개. 네, 2개만 풀어봅니다. 1분. 안돼. 클카 뭐? 그놈의 클카 진짜. 목요일까지. 아니요. 이게 수업 전까지. 왜? 예? 쌤 시작했어요. 안에 잼이 들어있어. 자, 보자. 내용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거 첫 번째 게? GIS, GPS야. GIS가 그 가상 공간이라고 봅니다. 현실 공간과는 다르게. SNS 공간 아니고 우주 공간은 아니겠죠. SNS가 나가는데. 가상 공간이고요. 5번. SNS가 넘어가고. 이게 퍼즐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금호고가 옛날에 구민지 쌤이 이렇게 한번 냈었어 예전에. 요새는 그렇게 안 나오는 수준이긴 한데 퍼즐형 문제는 어디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방식을 좀 익숙해 줍시다. 너냐? 우산에서 이렇게 우산은 이런 거 좋아해. 우산 덕성 이런 거 많이 됩니다. 덕성용어는 이런 거 익숙해지시죠?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냥 일단 이거만 보자. 정보 격차가 심화된다. 정보사회 특성 맞아? 정보 격차? 네. 정보사회 맞고. 감시사회 초래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대면적 인간관계 강화되는 거 맞아요? X.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합니까? 맞고. 외래종 전파로 생태계가 교란돼요? 안 되죠 이거는. 교란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야? 무슨 문제야? 교통 정보의 발달, 아니 교통 통신의 발달 문제다 이거는. 정보화의 문제로 외래 생물들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가상현실 막 데이터가 확대되는데 외래 생물들이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죠. 주택 구조가 불량 주택 문제가 심화되는 거 맞아요? 정보화 사회는 아니죠. 정보화 사회랑 관계가 없어. 도시화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파트가 딱 3개 바꾸잖아. 도시화, 교통 발달, 정보화 이 3개잖아. 요 3개의 현상, 문제점, 해결책을 모르면 되는 거다. X고. 자, 구해보세요 나중에. 구해보자 그래. 자, A 상자의 단계는 하나당 몇 점이야 이거? 하나당 2점이지. 주장이 문제에 해당하면 2점 아니면 1점이잖아. 여기는 2점, 2점, 1점이고 2점, 1점, 1점이니까 A 상의 카드는 총점은 5점이죠. 틀렸고.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뭐야? 2점입니다. 2점씩 뽑는 거죠. 요거 2개 뽑으니까 3점, 요거 2개 뽑으니까 3점에서 6점이 최소 점수네. 아, 그렇지. 여기 1점, 1점이네. 여기 2점, 3점에서 총 5점이지. 최소 점수. 4점 틀렸고요.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점, 3점에서 7점이네. 최대 점수. 7점 틀렸고. 갑이 1, 3, 5, 6을 뽑았다면 흘리길 수 있는 카드 조합을 뒤에 계산하고 있거든요. 총 7개예요. 7개. 계산 문제다. 이게 좀 쉬워요. 이게 뒤에 게. 이거는 7개를 쓰는 거고. 이거는 2, 3, 4, 5를 뽑았으면 몇 점이니?
2, 3, 3점, 4, 5, 3점, 6점이잖아. 그럼 7점인 경우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주하고 주가 지가 모르는 계산 문제인데 뭐 하다 보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마지막 진짜 끝단어, 제일 끝단어. 그리고 진도를 금오고도 화요일 날 범위를 다 나가긴 나왔거든요. 던져보면 다 끝난 거예요 일단은. 다음 주에 대신 문제풀이 할 겁니다. 전범위로. 자, 지역 변화인데 지역 변화.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이 구별되는 직도상 공간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지리적 특성이 구별되는 공간 범위. 여기는 뭐 크리스도 문화권이다. 여기는 뭐 불교 문화권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지역, 크리스를 믿는 지역. 그리고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이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질, 지역이라면 무조건 지역성을 가져요. 지역적 성질이 지역성을 가져요. 지역성. 그리고 자연인물 환경이 상호작용을 형성된 지역만의 고유특성인데 이거는 불변하는 걸까 가변적인 걸까? 영원한 거예요? 바뀌는 거야? 가변적인 거다. 중국가 뭐 유입되면 우리나라에 원래 이슬람교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태원에 이슬람 성당이 있어. 이제 지역성이 바뀔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지역성의 범위는 시간, 교통 발달, 지역과 상호작용 이런 걸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변화가 되면 자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역 조사 단계는 외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거는 모양이고, 요거는 일부학교 가르치는데 덕성은 아마 나올 겁니다. 덕성은 나왔던 것 같은데 통계지도가 덕성은 나왔다. 덕성은 나왔습니다. 덕성 지상면에 나왔는데 올해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역 조사 이거는 무조건 다 나옵니다. 나오시고 이거는 일단 덕성 때문에 하긴 합니다. 근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통합사회 풀려면 이런 거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수능 통합사회를 볼 거잖아요.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자, 지역조사 단계 4단계인데 일단 외웁니다. 지역조사 선정하는 거, 주제 선정, 주제 선정, 계획 수립 단계, 계획 수립, 지역조사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다음에 지역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 정보 수집. 그다음에 지역 정보를 수집한 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비교, 분석. 마지막으로 비교 분석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단계 외우시고. 그리고 정보 수집 단계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잖아요. 정보 수집 2단계거든요. 실내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야외 조사를 하는데 혹시나 덕성 요거는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어. 그때 너네가 실외 조사로 써면 안 돼. 교과서 용어를 적어야 돼. 교과서 용어를. 너네 그 이전에 환경 문제 할 때 사막화 문제 중에 벌목 들어가면 안 되고 무분별한 벌목이어야 된다고 해서 틀린 걸로 나왔어. 그러니까 벌목 적었다가 무분별한 벌목이 교과서 용어라서 틀렸다는 거. 그다음에 그 2학기 때 그러거든요. 민주제도가 기본권 보장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선거제도. 근데 선거제도 적으면 안 되고 민주적 선거제도라고 적어야 해서 감점시켰어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에서도 선거는 안 돼. 그래서 그냥 선거제도는 안 됩니다. 민주적 선거제도에서. 덕성교가 그렇게 좀 빡빡하게 소수를 어쨌든 북한 선거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외웁니다. 그래서 실내 조사 다음에 야외 조사다. 계획 수립 단계 처음에 하고요. 정보 수집하고 실내 조사, 야외 조사 다음에 지역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쉽죠? 외웁니다. 15초. 이렇게. 분석 조합도 돼 있네. 분석 조합 나왔어요. 분석 조합. 교과서용과 분석 조합. 비교 분석이 아니라. 15초. 15초. 아무나 시킵니다. 네? 아무나 시킨다고. 쉴 수 있지. 5, 4, 3, 2, 0.5. 자, 예원아. 1단계가 뭐야? 계획 수립 단계. 2단계가? 정보 수립 단계. 3단계가? 분석. 종합 단계. 4단계가? 보고서 작성 좋습니다. 보고서 작성. 알아야. 자, 이제 정보 수집 단계에서 2단계 뭘로 나누는? 실내 조사 다음에 야외 조사. 야외 조사 현지 조사라고 불러요. 야외 조사, 현지 조사.
실외 조사로 계속 마세요. 뭐 근거는 객관식만 나오면 뭐 그걸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성 때문에요. 적성은 외워줍니다 이거. 자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 순서대로 바르게 보는 식으로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실내조사, 실외조사, 뭐 보고서 작성, 뭐 종합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항목, 방법, 주제, 지역 이런 걸 선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내조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항공사진 확보가 실내조사야, 실외조사야? 아니 실내조사 안 됩니다. 항공사진 확보가 실내조사야, 야외조사야? 야외. 실내. 실내조사다. 너희가 그 재작년 근무보가 실제로 수행평가를 쳤거든요. 수행평가로 너네도 수행평가 비중이 크잖아. 그래서 실제로 지역조사 해가지고 주제 지역 선정한 다음에 가가지고 뭐 설문조사하고 실측 촬영하고 해가지고 지역 공간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썼었어. 이거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행평가로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주말에 빠지는데 뭐 수행평가 작성 지역조사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더라고. 여튼 그래서 너네가 이걸 실제로 야외 조사로 항공사진을 확보하려면 네가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수행평가 치면서 비행기 타가지고 위에서 사진을 찍어야 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비행기를 찍으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행기를 타고 너가 찍으면 그건 항공사진 확보가 야외 조사 될 수 있어. 근데 조금 힘들잖아. 현실적이지 않잖아. 항공사진은 일반적으로 뭐 하냐면 구글링에서 타다. 실내 조사.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항공사진은 실외에서 하는 거, 실내에서 구글링에서 항공사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설문지 작성이 현지 실내조사일까 야외조사일까? 설문지 작성. 야외. 실내조사다, 실내조사. 설문조사 작성. 조사지 작성. 조사지인가? 설문지 작성. 설문지 작성.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측 촬영이고, 실측 촬영. 현장 촬영입니다. 현장 촬영. 여기는 설문조사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봤으면은 전체가 이렇게 나오죠. 야외 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 실내 조사를 속할까요? OX. 오 나오고 설문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실내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너네가 그 교통편을 짠다 이런 거 있잖아. 야외 조사를 하기 위한 교통편을 조사한다. 여기야. 계획 수립 단계 실내 조사입니다. 실내 조사에 들어가 교통편 확인이 실내 조사입니다. 야외 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 실내 조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가죠? 좋아요. 단순히 자료 수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야외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이 실내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 과정.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역 정보 비교 분석에서는 뭐가 키워드라고냐? 도표나 그래프, 통계 지도 등이 들어가요. 통계 지도. 도표, 그래프, 통계 지도. 그래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어디 들어간다고? 3단계 들어간다. 비교 분석 단계 들어간다. 분석 종합 단계. 분석 종합 단계. 지역 정보 분석 종합 단계에서 도표, 그래프, 통계 지도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거 나오거든. 이거 나오겠죠. 이거 어디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게? 분석 종합 단계에 들어가. 도표가 나오잖아. 도표. 이거 이제 분석 종합 단계로 풀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은 이제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해결책 모색이 보고서 작성 단계에 들어가요. 이렇게 지역 공간이 변화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선근아 이거 서고 왜 앉아 있어? 이런 세대가. 이걸 계속 이렇게 수사기 먹는 이 그냥 하겠다 전날까지 이거 서 있어. 정리야 일어나. 딴 거 보고 있나 지금. 통계 지도 등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해결책 보고서 작성까지 하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통계 지도가 통계 지도. 그래서 참고로 말하더라. 금호고는 참고로 말해주세요. 점점 면역이 집중되는 거. 전국에 있는 편의점 숫자 이런 거야. 편의점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여기 인구 분포가 서울에 거의 밀집돼 있네. 전체 분포를 파악하는데 점유도가 유리하고. 등치선도는 뭐 등원선 그래프 이런 거 한다. 우리가 열섬 현상 맞잖아. 5일 따르면서 도시락 할때 열섬 현상 나오는 거 등치선도 표현해요. 여기는 벚꽃 개화 예상이 이런 거 나오는데 밑으로 갈수록 날짜가 이를 거야. 왜 밑에부터 앞뒤니까 29일, 뭐 4월 1일, 뭐 4월 10일 뭐 이렇게 좀 위에는 늦게 벚꽃이 핀다는 거죠. 연속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연속적 상황. 유선도는 지역 간의 관계와
이동량, 방향 이런 거, 지역간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두께를 가지고 이동량을 파악하고 화살표를 가지고 이동 방향을 파악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2000년에 인구 이동 거의 서울 지역으로 많이 밀집되는 거고 경북이랑 뭐 대구 지역이 많이 인구 이동이 좀 많은 거고 경상도랑 이제 부산 지역이 인구 이동이 많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 서울로 다 올라오는 거. 그리고 단계 구분도라는데 보통 색깔로 파악합니다. 여기는 비율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율을 파악할 때 유리하고 퍼센트잖아. 색깔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는 요런 색깔, 몇 퍼센트, 몇 퍼센트는 연한 색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거 원자로 파악에는 무리하고 원자로 파악에는 두께에 유리하다. 도형 표현도 유리합니다. 이걸 크기를 가지고 수치가 커면 엄청 크게 수치를 그려주는 거예요. 수치가 작아면 조그맣게 그려주는 거지. 도형 표현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내용이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기 요거만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위에 세 문제 풀면은 일단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바로 서고 문제 풀어볼래? 네. 앞에 나와서 나오고 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친구가 왜 짜라고요. 정리하고 성근아 네. 놀러와 거기 놀러와 있어요. 놀러와 앞에 와서 있어. 거기서 또 풀라고 지금 좋아. 자 봅시다. 답이 1번, 2번, 3번인데 1, 2, 3. 요거만 같이 보자. 1번, 84번, 85번, 6번만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되게 어려운 거야. 자, 가리공동에서 조사한 항목, 조사 방법을 선정하는 건 무슨 단계에서 합니까? 무슨 단계에서 해요? 네 단계 뭐야? 그 서윤아, 네 단계 뭐였어? 제일 처음에 무슨 단계였다? 계획 수립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정보 수집 단계. 세 번째가? 분석 종합 단계. 네 번째가? 보고서 작성이었잖아. 거기서 가리공동에서 조사한 항목, 조사 방법을 선정하는 건 무슨 단계일까? 계획 수립 단계예요. 1단계 합니다. 계획 수립이고요. 계획 수립. 자, 가리공동에서 수집 분석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요. 어느 단계입니까? 분석 종합 단계겠죠. 분석 종합. 여기는 이제 그 수집 분석한 자료잖아. 수집한 자료를 이제 종합하고 있는 거죠. 자, 공간 변화가 초래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는 주제를 정하고 가리공동과 그 주변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한다. 무슨 단계야? 이거 계획 수립 단계. 근데 A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C가 먼저다. 계획 수립을. 일단은 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거죠. 주변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그 선정한 지역을 선정한 지역을 가리공동으로 정했잖아요. 여기서 정했죠. 그래서 가리공동에 대해서 항목, 조사 방법 이런 걸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한다. 이걸 먼저 하고 이게 계획수입니다. 면담은 무슨 단계에서 하니? 설문조사는 면담은 무슨 단계에서 합니까? 야외 조사 단계에서 하고 야외 조사 밑에 자 수와 업종을 조사한 내용을 보기 중에 그래프로 표현한 건 무슨 단계예요? 분석 종합 단계죠. 분석 종합. 자 근데 위에 분석 종합이 하나 더 나오죠. 분석 종합. 자 그러면 수집 분석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게 먼저겠니?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먼저겠니?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하겠죠. 정리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걸 거 아니야?
표현을 한 다음에 정리 이게 섬유가 얼마고 이게 기타가 얼마고 조립 금속이 얼마인지를 정리하겠지. 정리한 거를 도표로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분석 종합 2고요. 이게 분석 종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 나가지고 어려운 거야. 여기서. 근데 뭐 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시간 간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F 가리 공동의 생활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도를 수립하여 토지 이용 변화를 살펴보는 거. 무슨 단계? 실내 조사 단계다. 실내 조사 단계. 조사한 지역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보고서 작성 단계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계획 수립 1이니까 CA. 그 다음에 자료 수립인데 FD겠네. FD. 그 다음에 분석 종합 BE. 마지막으로 G 이렇게 되겠죠. 잉라이너는 CAFD, BEG 이렇게 되는 1번이 정답이죠. 이해감? 이해가 안 가? 풀 수 있죠. 풀 수 있죠. 이거 넘어가면 돼요. 이거 무슨 도야? 무슨 도입니까? 무슨 지도야? 무슨 지도라고 했어? 이게 관계의 표현하거나 유선도라고 해요. 유선도. 자, 연속으로 변하는 정보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거 뭐예요? 연속으로 변하는 거. 등치선도, 온도 변화 이런 거, 벚꽃 개화 이런 거 연속적으로 변하잖아. 등치선도에서 표현하고요. 시원아 일어나고 계속 왜 앉아 있어? 너도 앞에 올래? 정리가 위에가 있어. 등치선도기 때문에 틀렸고요. 등치선도. 본래 이 동네 수치를 파악해서 없는 단점 어디가 하냐니까 비율로 하는 거 뭐야? 비율로 나오는 거. 단계 구분도다. 단계 구분도. 지역 간의 단계 긴밀도는 어디서 파악합니까? 유선도에서 파악하겠죠. 긴밀한 관계일수록 색깔이 진하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살표 두께가 두꺼울 거 아니야. 이동량이 많으니까. 방향은 이게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지역과 관계를 맺는지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관계의 긴밀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선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든지 지역 간의 비교 크기를 나타내는 설명은 뭐야? 그것도 단계 구분도겠죠. 지역 간 비교 크기 이런 거. 아니면 뭐 원자력 파악 이런 거면은 도형 표현도 가능할 거고요. 둘 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교과가 좀 바뀐데 카토그램이라 그래. 그 보면은 세계 인구수를 바탕으로 그린 세계지도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영토계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북한 영토의 3배 크기로 그려진 그림이 있어. 그다음에 인도랑 중국이 비정상적으로 엄청 크게 그려진 그림이 있어. 호주는 엄청 작게 나와. 호주가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이거든. 그런 식으로 나온 그림이 이제 크기와 모양이 왜곡된 거지. 근데 통계값을 충실하게 반영한 거잖아. 이런 게 카토그램이라는 통계지가 따로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세요. 카토그램. 그래서 카토그램 이름만 들어주세요. 아니니까 답이 3번이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15분 정도 남았네. 그리고